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로 최종 결론은 오후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달에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10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고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9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에 이어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라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16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단일 아파트 단지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입주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강예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핵심 쟁점이 뭔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는지 여부입니다. 상장을 1년 앞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했는데요.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뒤 당기순이익 1조 9천억 원의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오늘 회의 참석 전 이에 대한 질문에 회계 처리 적법성에 대한 본질을 봐주셨으면 한다며 최선을 다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 부정으로 결론 지었었죠. 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인데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에 대해 회계 처리를 변경할, 그러니까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뒤늦게 공시한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증선인은 이를 고의 누락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법인 자문에 따라서 국제회계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선이가 고의적 회계 부정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 분식 회계를 하고 검찰 고발 조치가 있을 때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 전 오늘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위장 계열사 두 곳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 어떤 회사들입니까? 네, 공정위는 오늘 삼성그룹이 지난 2014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두 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서영 엔지니어링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지난 1979년 설립 당시부터 현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영 엔지니어링은 사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였습니다. 사무는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과 서초동 삼성타운, 한남동 리움미술관 등 삼성그룹 계열사 건물의 설계, 감리를 도맡아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무는 그동안 삼성 계열사와 인사교류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이를 회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규모 내부 거래와 채무 보증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누려왔는데요. 공정위는 삼성이 과거 이번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난 2000년과 2009년 제재를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6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 당초 마이너스가 예상됐는데 일단 최악은 피했습니다. 네, 통계청이 10월 고용 동향을 내놨는데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5천 명 그리고 3천 명 느는데 그치는 고용 쇼크가 이어지다가 9월과 10월에 증가세가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신규 취업자는 10만 명 이하를 기록 중입니다. 실업자는 7만 9천 명 늘어난 97만 3천 명을 기록했는데 실업률은 0.3%포인트 높아진 3.5%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마이너스가 예상됐는데 6만 4천 명 증가로 나타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국책연구기관 KDI는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당초 9만 명에서 최근 7만 명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10월을 포함 연말까지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건사회서비스업에서 16만 명, 그리고 정보통신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8만 명과 6만 명씩 늘면서 마이너스는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로 여기는 제조업 취업자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도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진 61.2%로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10만 5천 명 늘었고 구직을 포기한 인구는 4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일자리가 있어도 체감 경제는 어렵다. 현재 고용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앞으로의 고용 상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고용 여건, 참사라 불리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서 꽤 네. 오랫동안 지금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10월 고용 동향이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다소 이제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10만 명대 증가폭을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이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건 참 다행이죠. 네.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을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국정감사에서 마이너스도 예상하고 있다. 근데 이제 면했어요. 6만 4천 명.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폭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7월에 5천 명, 8월에 3천 명. 이때 심각했죠. 9월에 이제 4만 5천 명 정도 됐다가 10월에 6만 4천 명. 그럼 조금 회복세가 아니냐. 30만 명은 늘어야 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겠고요. 최소한 기본 10만 명이 적신호 라인입니다. 레드라인인데 지금 그거보다 낮다는 점에서는 최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년 만에 최악의 고용률, 1999년 이래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실업률.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 그리고 좀 본질적인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내년 초에는 지금 KDI를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 또 민간 경제연구원들이 모두 다 사실 증가폭은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초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 평론가님하고 지금 몇 개월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내년 1분기에도 지금 더 상태가 악화할 것이다. 오늘 상반기까지도요. 그렇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 예상이 가능한 거는요. 제가 왜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올해 들어와서 청년 실업률 특히 그리고 실업률, 고용률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됐지만
여름에 이제 5천 명, 3천 명 깜짝 놀랄 이제 그랬죠. 숫자가 나왔지만 네. 사실은 이 미리 이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대책은 성장 동력을 찾는 것 외엔 없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제조업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 일자리가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사양 산업도 있고 구조조정 중인 산업도 있고 자동차처럼 지금 잘 나가다가 위기에 빠진 산업도 있습니다. 해운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간혹 수주가 이제 이 대형 선박사를 중심으로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나쁜데 IT밖에 없는데 IT 중에서도 반도체 그것도 몇몇 대기업 그러니까 뭐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반도체 정도 외에는 사실은 뭐 전무한 상황이에요. 성장 동력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얘기했고 혁신 성장 이야기하고 있고 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업종이 얼마를 고용할 것인지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다 뜬구름 잡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뿐 아니라 상반기까지도 딱 한 가지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슈퍼 울트라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 정도가 약간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6만 4천 명 중에서 한 가지는 눈여겨볼 대목은 건설업이 전환됐습니다. 지난달까지 건설업 나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업종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반짝 살아나서 고용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좋은 것을 찾는다면 20대 고용률이 70%를 넘기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지속적인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 정부도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네. 있고요. 문제는 해법을 찾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예산 또 뭐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적합한 해법이 될까요? 지금 정부와 어찌 보면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이제 이례적으로 부딪히는 양상이죠. 이제 어제 대검에 이제 대한 뭐 점거 농성도 있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한마디 했고 그리고 홍영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민주노총을 향해서 거센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계와 부딪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다시 후퇴시킬 수 있는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거센 노동계 저항이 또 예상되거든요. 이걸 밀어붙이자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문제가 아닌데 소상공인 지금 심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곧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정이 됐지만 사실 이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마지막 일성이 지금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논란 여야가 싸우는 게 이 상황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임금 하나 소상공인 영역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쪽에서 지금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주로 식당의 아르바이트라든가 또는 지금 이 식당, 음식 또 이 숙박 이쪽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일시 고용을 소소하게 늘릴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일자리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더 큰 건 파이를 키우지 않는데 지금 임금을 어느 정도 높일 거냐, 동결할 거냐, 높일 거냐, 어디 높이고 어디는 안 높일 거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이건 해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남기 지금 이제 신임 내정자죠.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 성장에 주력하겠다. 혁신 성장을 빨리 작동을 해서 파이가 키워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좋아지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혁신 성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이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성장 동력을 찾아서 단기 투자라도 해서 빠르게 작동 가능한 시장 영역부터 확대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도 지금 얘기했듯이 이 혁신 성장 그러니까 즉 기업이 뭐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뭐 해결책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어렵고요. 지금 아까 이제 내년 초에 그럼 살짝 이 정부의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로 지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예산국회가 지금 치열한데 지금 이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20조 정도 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 내년 23조, 22% 증액된 것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 반토막 날 가능성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남북 경협 기금 같은 걸 이제 깎겠다는 이야기인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 정책,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밀고 가기에는 노동계도 지금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재계는 뭐 더 반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 때문에 또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지표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민간 시장의 고용이 늘어야 한다. 네.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신사업에 좀 투자를 해줘야 한다. 사내 유보금의 일부를 좀 풀어야 한다. 나오던 이야기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1,100조의 유동자금이 투자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일부 창업이라든가 R&D라든가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기업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돈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해결해야 할 문제, 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당연히 일자리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이 상황을 타개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채용과 2014년부터 5년간 정규직 채용 과정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국제유가가 날개를 잃은 듯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배럴당 $100를 넘을 것이라던 전망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제 원유 시장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씩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고 산유국들의 감축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나서서 사우디와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 회원국들이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산유국들로서는 감산을 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뭔가요? 이게 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가 낸 월간 보고서에 보면 올해 전망치를 하루 평균 4만 배럴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하루 평균 7만 배럴 정도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이 미국의 7개 셰일 오일 지대 산유량이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11만 3천 배럴 늘어난다는 전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결국은 원유 수요는 줄고 있는데 산유국들은 미국 눈치 보느라 감산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은 늘어나는 등 공급이 증가하니 최근에 유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유가가 7% 넘게 떨어졌죠. 그렇죠.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마감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말씀하신 대로 7.1%가 떨어져서 $55.69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WTI가 세운 몇 가지 기록을 정리해 보니까 일단 하락폭 7.1%가 3년 만에 가장 큰 거고요. 가격, 지금 현재 그 가격인 $55.69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여기에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이나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주주 환원 압박이라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에게 주주 환원을 위해 최대 16조 원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산업은행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노사와 3차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산업계 전반적인 소식 황인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먼저 엘리엇이 어떤 요구를 한 거고 배경은 뭔가요? 예, 엘리엇은 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이사진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자본 초과 상태에 있는 만큼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환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은 현대차의 초과 자본금이 8조에서 10조 원, 현대모비스는 4조에서 6조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엘리엇 주장대로라면 최대 16조 원을 주주들을 위해 쓰라는 뜻이 됩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지금 계열사의 주식들을 각각 2에서 3%씩 갖고 있는데요. 이 최근 현대차 주가 하락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자 주주 환원 정책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엘리엇이 지난 5월에 비슷한 요구를 했을 때 이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 한국 GM 노사 갈등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은행이 중재에 나섰다죠. 네,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노사와 함께 3자 대화를 하자며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측은 노조를 빼고 산은과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노조는 산은과 GM이 맺은 경영 정상화 합의 내용을 먼저 공개해야 3자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사 정상화를 놓고 이렇게 노사가 다른 입장을 보이자 결국 산업은행은 일단 노사 양측을 각각 따로 만나서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그룹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삼성은 인공지능 로봇 업체 투자에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SK이노베이션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폭스바겐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전략적 공급자로 선정된 건데요. 폭스바겐은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50여 종을 내놓을 계획인데 SK이노베이션은 북미용 배터리 수요를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삼성 SDI와 함께 내년부터 유럽에 배터리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 향후 폭스바겐과 함께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업체에 투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벤처투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해외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업체와 함께 우리 돈 약 125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데 일부 참여를 한 건데요. 최근 삼성이 인공지능 투자에 다각도로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캐나다의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신설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두 회사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헬리오시티의 연내 입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합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정됐던 임시총회마저 무산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올해 안에 헬리오시티 입주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아파트 준공 승인 심사의 전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조합원 임시총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아파트 상가 관리업체 선정과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 문제, 사업 시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데 앞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용적률 변경안이 총회를 거쳐 승인이 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처리되지 못한 겁니다. 어제 총회는 조합원 6,800명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초 사업 시행계획에서 바뀐 도면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총회가 무산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네, 9,500가구가 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여서 입주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도 적지 않을 텐데요. 네, 일단 당초 예정된 날짜인 12월 31일 입주는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면 규정상 14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준공 심사 소요 기간도 최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연내 입주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관할인 송파구청에서도 사실상 올해 안에 준공 심사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합원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입주 계획이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서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은 조합원의 경우 계약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또한 준공이 늦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까 봐 걱정하는 조합원도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을 공식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과문에서 삼성전자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대체 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이 군대와 비슷한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 호재 속에 국제유가가 7%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여전 홍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2068선, 코스닥 67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지만 이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지속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정유주들도 약세권에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림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을 대상으로 30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서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